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는 철학을 몹시 사랑하는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걷고 혈혈적 사색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은 마을 광장에서 어슬렁거리며 한 무리의 젊은이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요한을 향해 걸어오며 물었습니다. 요한 할아버지의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요한은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들을 주위로 둘러앉게 했습니다. 그는 즐겁게 이야기하듯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 다들 상상해보거라. 너희가 사과 하나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보렴. 그 사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겠니? 젊은이들은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나무에서 왔어요. 씨앗에서 자라났죠. 그리고 물과 햇빛 덕분이죠. 요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 그 모든 것이 사과를 이루고 있지. 하지만 그걸 넘어서면 더 큰 무언가가 있단다. 스피노자는 이 모든 것들이 신의 표현이라고 했지. 그의 설명은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신의 표현이라고요? 그래, 요한은 계속해서 말했다.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심지어 사과 한 알조차도 신의 일부분이라는 관점이란다. 그래서 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느끼고 먹고 보는 모든 것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 말을 듣고 젊은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한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고 신의 표현이란다. 이 생각은 우리에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단다. 만약 내가 숲속을 걷는다면 그 순간 숲의 나무와 동물 모든 것이 너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때 젊은이들 중 한 명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범신론은 자연과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가요? 바로 그거란다. 요한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은 결국 너희 자신의 일부분을 존중하는 것이지.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우리가 자만심을 버리고 보다 겸손하게 삶을 바라보도록 만든단다.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한이 설명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단순한 자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더 깊은 의미로 이해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요한과 이야기를 나누며 범신론의 관점에서 자연과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점점 더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생명체와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지혜를 전해주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범신론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성함을 일깨워주고 삶의 모든 순간을 경애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하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절에 지금의 세상과는 조금 다른 평화롭고 신비로운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백지도령 마을이라고 불렸는데 이름처럼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백지라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지란 이들이 태어날 때는 그저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이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었어요. 이 마을에는 특별한 소년이 하나 살았는데 그의 이름은 지식이였습니다. 지식이는 남다른 호기심을 가진 아이로 무엇이든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신기해 보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늘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어느 날 지식이는 마을을 둘러싼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숲은 마을에 어른들이 자주 경고하는 곳이었지만 지식이는 그 경고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백지가 새로운 경험으로 채워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숲에 들어선 지식이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따라 춤추는 모양, 땅을 스치는 작은 개울의 소리,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까지 모든 감각이 그의 마음속 백지에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지식인은 이 모든 경험들이 마치 자신만의 작은 책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경험들을 통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구나. 그러던 중 지식인은 숲속 깊은 곳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린 채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그는 이내 한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비춰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엔 낯선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지식이를 맞이했죠. 안녕, 어린아. 할아버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처음이니? 지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둘 사이에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은 이제 너 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고 언젠가는 너의 삶에 중요한 지침이 될 거란다. 그날 밤 지식이는 할아버지에게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배움이 무한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식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처음엔 백지와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감각과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색을 채우게 되는 것이란다. 그렇기에 어떤 경험도 헛되지 않으며 꾸준히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지식인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백지도령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젠 예전보다 더욱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자신의 백지가 얼마나 다양한 색채로 채워질지 기대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통해 다른 친구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백지도령 마을은 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가 훗날 어른이 되어 누군가의 스승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우리의 삶은 백지로 시작되지만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멋진 그림이 될 수 있단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세상을 경험하며 너만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렴. 이 이야기는 결국 백지설에 기반한 우리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고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어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워 나아가라. 그러면 너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워질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 벨뷰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은 수십 년 동안 조용하고 별다른 변화 없이 전통을 고수해왔습니다. 주민들은 아침이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녁이면 함께 모여 음악을 즐기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용한 질서 속에서도 주민들은 가끔씩 어떤 사건이 찾아와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기대하곤 했습니다. 벨뷰의 중심에는 오래된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 지하에서 오랜 세월 묵혀 있던 비밀의 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방에는 과거 어느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마흔이 할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원고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원고들은 매우 혁신적이고 기이한 수학, 이론과 철학적 사유로 가득 차 있었고 무엇보다 이 이론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풀어낼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비밀의 원고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유일하게 현대 철학을 공부했던 청년 앙투아는 이 사건이야말로 기존이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원고를 해석하며 마오니 할아버지가 남긴 수학 공식을 토대로 새로운 에너지 생성 방법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앙투아는 이 에너지 생성 방법이 마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앙투안이 이끄는 연구팀은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이 비밀스러운 방에서 밤낮 없이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와 고난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앙투안의 시도가 마을의 오랜 전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앙투안은 바디우의 사건, 이론을 떠올리며 의한 변혁적인 순간이 진정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수개월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마오니 할아버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에너지는 깨끗하고 무한한 공급이 가능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마을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벨뷰는 과거의 질서를 초월하여 더 나은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앙투안과 그의 팀은 새로운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벨뷰는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삶에 닥쳐올 예기치 않은 변화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반길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벨뷰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흔이 할아버지의 비밀의 원고 사건은 벨뷰 마을에 혁신과 변화를 불러온 진정한 사건이었으며 이는 바디우의 이론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세계적인 탐정 셜록 홈즈는 한적한 런던의 도서관에서 철학 섹션을 둘러보던 중 길버트 하머니 내부주의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홈즈는 항상 지식의 범위를 넓혀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새로운 철학적 개념에도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홈즈는 그의 절친한 친구인 왓슨 박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샌드위치를 무적무적 씹으며 홈즈는 갑자기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철학적 탐론을 시작했습니다. 왓슨, 우리가 세상의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홈즈가 물었습니다. 왓슨은 샌드위치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라면 해결해야 할 미스터리가 또 있다고 생각하겠지. 무슨 상황인가?
홈즈는 잠옷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오늘 하먼이라는 철학자가 주장한 내부주의에 대해 읽었소. 그는 우리의 믿음이 정당화되려면 그 믿음을 구성하는 이유나 증거가 우리의 내부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고 하더군. 왓슨은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그의 친구와의 대화가 항상 독특한 방향을 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볍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내부에서 기인한다는 뜻인가? 홈즈는 발코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왓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샌드위치가 맛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나의 내부 경험에 기초해 정당화된 믿음이지 않겠소? 샌드위치가 맛있다는 외부의 어떤 증거도 필요치 않아. 그 느낌이 그 자체로 충분한 거요. 왓슨은 이 철학적 개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검증이나 분석이 전혀 필요 없는 걸까? 수사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잖아.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샌드위치를 집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거요. 왓슨, 외부의 증거나 정보를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각 개인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나 감정이 때로는 충분한 정당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내 흥미를 끌었소. 사람들은 종종 내부에서 오는 직관이나 느낌을 지나치게 간과하지 않나 싶소. 그러면서 홈즈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먼의 내부주의를 통해 나는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소. 그리고 이 개념은 수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 않겠소? 왓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군. 어쩌면 우리의 정당화 방식도 우리 자신의 내부 경험을 더 존중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이렇게 홈즈와 왓슨은 한밤중까지 내부주의와 철학적 개념들에 대해 토론을 벌여가며 인간 심리의 미묘함과 복잡성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많은 미스터리를 밝혀가는 그들이지만 이날 밤만큼은 철학적 대화가 둘 사이에 호기심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내 상황을 반전시켜 사건 해결의 힌트를 얻거나 인간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는 탐정으로서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색가로서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임을 서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